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5개국과 동시에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요. 2015년 펜타곤은 한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은 최소 20년 걸릴 거라며 확신했죠. 그런데 9년 만에 한국은 해냈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였고 UAE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전투기 시장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15년간 방산 질서를 분석해온 워싱턴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묶으려던 바로 그 손이 한국을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깨워버렸다고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이드리언 웨버 15년째 워싱턴에서 전투기 시장과 방산 질서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저는 한국이 미국 승인 없이 전투기를 팔 수 있다는 한 줄 보고서 앞에서 처음으로 손끝이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제 책상 위에 놓인 브리핑 문서를 펼쳤죠. 첫 페이지, 첫 문단, 첫 문장부터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KF-21 5개국 동시 수출 협상 진행 중.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5개국이라니 동시에요? 한국 전투기가요? 그것도 KF-21이라는 아직 완전히 검증도 안 끝난 기체가요? 하지만 다음 줄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승인 불필요.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미국 승인 불필요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투기 수출에서 미국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건 그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방산 질서, 그 위에서만 움직이던 세계 전투기 시장의 룰 자체가 깨졌다는 뜻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페루. 5나라 이름이 정말로 적혀 있었어요. 각 나라별 협상 단계, 예상 계약 규모, 협상 진행 상황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인도 지연 때문에 대체 기종 검토 중.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미국 의회 승인 절차 불확실성 때문에 대안 모색. 말레이시아는 예산 제약과 빠른 전력화 필요. 페루는 구형 기종 대체 시급. 모든 이유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 미국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 미국 의회 눈치 안 봐도 된다는 점.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DC의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은 막히고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통제망 바깥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미국 허락 없이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2015년 여름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11년 전 저는 그 회의실에 있었어요. 펜타곤 근처 비밀 회의실 참석자는 23명.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방산기업 임원들, 우리 같은 분석관들.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어디까지 기술을 줄 것인가.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핵심 기술은 주지 않는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엔진 기술, 이런 핵심들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왜냐고요? 한국이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면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스테이크하우스로 갔습니다. 도미닉 헤일이 와인 잔을 들었죠. 당시 61세였던 도미닉은 방산기업 고문이었고 2015년 기술 이전 거부 회의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도미닉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영원히 우리 궤도 밖으로 못 나간다. 핵심 기술 없이는 전투기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결국 F-35를 더 사게 될 거다. 시장도 통제도 우리 손에 남는다.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지켰다고 믿었거든요.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한국을 미국 시스템 안에 묶어두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스테이크를 먹으며 나눴던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한국은 조립은 잘하지만 핵심은 못 만든다.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죠.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는 해도 시스템 통합은 안 된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험상 그랬으니까요. 저는 30대 초반에 동남아 다국적 방산 협력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현지 생산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어요. 일정은 2년 넘게 밀렸고 품질 문제는 끊이지 않았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비서구권은 제조는 돼도 시스템 통합은 안 된다. 특히 전투기처럼 복잡한 체계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2015년 회의 때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결국 못할 거다. 핵심 기술 없이는 껍데기만 만들 뿐이다. 결국 미국한테 다시 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2026년 3월 2 월요일 아침 제 책상 위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승인이 필요 없는 전투기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 전투기로 5개국과 동시에 협상 중이다. 미국이 막으려던 바로 그 시장에서 미국 허락도 필요 없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덮는다고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미국 승인 불필요. 그 4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적 독립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미국이 깔아놓은 질서에서 한국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통제하던 시장에 우리 허락 없이 움직이는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평범한 워싱턴의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11년 전에 내린 결정이 우리가 막았다고 믿었던 그 선택이 어쩌면 완전히 반대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협상 중이라는 거지 계약한 건 아니잖아. KF-21이 정말 제대로 된 전투기인지도 아직 모르잖아. 그냥 한국 정부에 과장된 홍보일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제가 15년간 이 업계에서 본 보고서들 중에서 이건 가장 정확하고 보수적인 문서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세부 항목을 봤어요. KF-21 기체 사양, 성능 지표, 시험 비행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미국산 핵심 부품 비율 3% 미만. 3%.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이 부품 수출을 막아도 기술 이전을 거부해도 저 전투기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11년 전에 기술을 안 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국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어요. 핵심 기술을 쥐고 있으면 한국은 결국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뭡니까? 3%. 의존도 3%. 통제 가능성 3%.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죠. 하지만 식은 커피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한기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 한 줄 보고서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제가 확신했던 모든 판단이 얼마나 철저하게 틀렸는지를요. 2015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월 20세일이었어요. 워싱턴은 무더웠고 펜타곤 근처 비밀 회의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 프로그램에 어떤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기술을 주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 회의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당시 저는 28세 신참 분석관이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중시한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별개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이런 건 절대 넘길 수 없다. 방산기업 임원이 거들었어요. 엔진 기술도 마찬가지다. 추력 편향 노즐 같은 건 우리 기술의 핵심이다. 이걸 주면 한국이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한국은 조립 능력은 있다. 하지만 시스템 통합은 다른 문제다. 핵심 없이는 절대 완성 못한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경험상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는 잘해도 복잡한 체계 통합은 못했으니까요.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투표도 없었어요. 만장일치였죠.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다. 한국이 원하는 기술 목록의 70%를 거부한다. 도미닉 헤일이 회의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우리는 최소한 20년은 한국을 우리 시스템 안에 묶어둘 수 있다. 핵심 기술 없이는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23명 모두가 동의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20년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이에 한국은 결국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국 조건을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회의가 끝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도미닉이 말했어요. 저녁 먹으러 가자. 우리는 근처 스테이크하우스로 갔죠. 8명이었어요. 국방부 관계자 셋, 방산기업 사람 둘, 분석관 셋.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구운 리바이였죠. 와인도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산 카버네 소비뇽. 도미닉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오늘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다. 하지만 동맹이라고 해서 핵심까지 줄 수는 없다. 기술은 곧 힘이니까. 우리가 기술을 쥐고 있는 한 한국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저도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을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한국을 우리 통제 아래 묶어두는데 성공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F-35를 더 살 수밖에 없다.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F-35를 사면 우리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부터 부품 공급까지 전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 저는 스테이크를 썰며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미국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죠. 도미닉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20년 안에 독자 전투기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핵심을 안 줬으니까. 그 20년 동안 시장은 우리 거다. 통제권도 우리 거다. 모두가 웃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웃음이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축하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막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게 선택지를 준 거였죠. 미국 시스템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길을 만들거나. 그리고 한국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일지를 썼어요.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간단히 기록을 남기거든요. 2015년 7월 23일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KF-X 사업 핵심 기술 이전 거부 결정. 옳은 선택이다. 한국은 독자 개발 능력이 없다. 결국 미국 시스템으로 돌아올 것이다. 시장 통제 유지 성공. 저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제 판단이 맞다고 확신했죠. 한국은 절대 독자 전투기를 못 만든다. 우리가 핵심을 안 줬으니까. 하지만 11년 뒤인 2026년 3월 제 책상 위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승인 불필요한 전투기를 완성했다. 미국산 핵심 부품 비율 3% 미만. 5개국 동시 수출 협상 진행 중. 우리가 막았다고 믿었던 그 길을 한국은 우회해서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았던 그 기술들을
한국은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20년은 걸린다고 확신했던 일을 한국은 9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2015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와인 잔을 부딪히던 순간, 도미닉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모두의 웃음. 우리는 승리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씨앗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시스템을 벗어나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죠. 우리가 문을 닫았더니 한국은 벽을 뚫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막았더니 한국은 새 길을 팠어요. 그리고 그 새 길 위에서 한국은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미국 승인 불필요. 3% 미만. 5개국 동시 협상. 그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15년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를요. F-35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야말로 미국 방산 통제 시스템의 완벽한 상징이니까요. 저는 F-35 프로그램을 5년간 분석했습니다. 기술적 성능만 본 게 아니에요. 판매 구조, 운영 체계, 통제 메커니즘까지 전부 봤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걸. F-35를 사는 나라는 전투기 한 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 시스템 전체를 사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공급망, 정비 체계, 훈련 프로그램. 모든 게 미국 중심으로 연결돼 있죠. 더 중요한 건 이 연결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F-35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에요. 그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관리합니다. 업데이트는 미국이 해줘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한테 물어봐야 하죠.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원격 비활성화도 가능합니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F-35의 특정 기능을 꺼버릴 수 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그런 적은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저는 이 시스템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었으니까요. 단순히 좋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통해 동맹국들을 미국 질서 안에 묶어두는 거죠. 2015년 회의 때 우리가 한국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못 만들게 하면 결국 F-35를 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국은 자동으로 미국 시스템에 종속되죠. 실제로 한국은 F-35를 40대 샀습니다. 2014년에 계약했어요. 그리고 그 40대는 지금도 미국 시스템에 연결돼 있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으려면 미국 승인 필요하고 주요 부품 교체하려면 미국한테 주문해야 하고 성능 개량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믿었죠. 미국이 최고 기술을 줬으니 미국 시스템을 따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2026년 3월 제 책상 위 보고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족쇄를 거부했다는 걸. KF-21 미국산 핵심 부품 비율 3% 미만. 이 한 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F-35 같은 족쇄를 안 찼다는 뜻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국 승인 없이도 업데이트하고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15년간 미국 방산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어요. 미국 중심 질서가 세계 안보에 가장 좋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시스템 밖에서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요. 시험 비행 횟수만 2,300회가 넘어요. 무사고 기록 유지 중이고 성능 지표도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KF-21 상세 사양을 찾아봤어요. 레이더는 한국산. 한화 시스템이 만든 AESA 레이더예요. 전자전 체계도 국산. LIG가 개발했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국산화 진행 중입니다. 2015년 우리가 안 줬던 그 기술들을 한국은 하나씩 직접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20년 걸린다고 했던 일을 9년 만에 해냈죠. 더 충격적인 건 엔진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국산 엔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2030년대에는 완전히 독자 엔진으로 바꿀 계획이래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부품 비율이 3%에서 0%로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 손밖에 전투기가 되는 거죠.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제게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오히려 저 전투기는 더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저를 괴롭혔어요. 우리가 한국을 통제하려고 기술을 막았는데 그 결과 한국은 우리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족쇄를 채우려 했는데 한국은 아예 족쇄를 안 찬 채로 걸어나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2015년에 기술을 줬더라면 한국은 지금도 미국 시스템 안에 있었을까? 아니면 어차피 한국은 독자 개발을 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막았다고 믿었던 그 선택이 사실은 한국을 더 멀리 밀어낸 결정이었다는 거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5개국 동시 수출 협상 부분을 다시 봤어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말레이시아, 페루. 이 나라들이 왜 KF-21을 보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F-35의 족쇄가 싫었던 거예요. 미국 승인 절차가 지겨웠던 거죠. 미국 의회 눈치 보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게 KF-21이었어요.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미국 승인이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폴란드 케이스를 자세히 찾아봤어요. 폴란드는 FA-50 구매를 추진했었죠. 하지만 인도가 계속 밀렸어요. 미국 방산 기업의 생산 지연 때문이었죠. 폴란드는 기다렸습니다. 2년, 3년. 하지만 전력 공백은 심각해졌어요. 러시아 위협은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폴란드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KF-21이 그 대안 목록에 올랐습니다. 왜냐고요? KF-21은 빨라요. 인도 일정이 명확하고 미국 승인 절차가 없어서 협상이 단순하죠. 계약하면 바로 생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도 비슷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F-35를 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미국 의회가 문제였죠. 인권 문제, 예멘 전쟁 문제, 이런 걸로 승인이 계속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찾은 게 KF-21이에요. 미국 의회 승인 필요 없고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말레이시아는 예산 문제였습니다. F-35는 너무 비싸요. 말레이시아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찾은 게 KF-21이었어요. 가격이 절반 수준이니까요. 페루는 구형 기종 대체가 급했습니다. 빠른 전력화가 필요했어요. F-35는 인도 일정이 불확실했죠. 하지만 KF-21은 빨랐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단순히 싼 전투기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 족쇄 없는 전투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KF-21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논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년간 믿어온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미국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미국 중심 질서가 세계 안보에 가장 좋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시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자유를 원했어요. 미국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미국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미국 의회 눈치 안 봐도 되는 자유.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자유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덮는다고 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한 문장이 맴돌았죠. 우리가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오히려 저 전투기는 더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 문장이 저를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실수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묶으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 첫 비행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사무실 동료가 뉴스를 보여줬어요. 한국 전투기 첫 비행 성공. 사천 공군 기지에서 34분간 비행. 저는 화면을 보며 코웃음 쳤죠. 껍데기 비행은 누구나 한다고요. 날아오르는 것과 전투기로 완성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그 뉴스를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첫 비행은 쇼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시험 비행 몇천 번 하면서 결함 다 드러날 거다. 그때 한국이 얼마나 허둥대는지 보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전투기 껍데기는 만들 수 있어도 제대로 된 체계 통합은 못할 거라고 믿었죠. 저는 KF-21을 모니터링 목록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낮게 뒀어요.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니까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3년 봄부터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KF-21 시험 비행 200회 돌파. 주요 결함 없음. 저는 그 보고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200회쯤이야 뭐. 본격적인 시험은 500회 넘어가면서 시작되니까요. 그때 가서 문제 터질 거다. 2023년 여름 새 보고가 왔습니다. KF-21 시험 비행 500회 돌파. 결함률 예상치보다 낮음. 저는 이때부터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500회에서 결함률이 낮다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보통 이 시점에서 설계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담당 분석관을 불렀어요. KF-21 데이터를 자세히 가져오라고 했죠. 시험 비행 기록, 결함 보고서, 정비 시간, 가동률 전부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펼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겠지. 한국이 숨기고 있던 문제들이 보이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험 비행 횟수 800회. 무사고 기록 유지. 주요 결함 7건 전부 즉시 해결. 가동률 92%. 정비 시간 예상치 대비 마이너스 15%. 저는 숫자들을 다시 봤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보고서가 틀렸거나.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 공군 시험 비행 프로그램 베테랑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 코너 30년간 전투기 시험 비행을 감독했던 사람이죠. 제임스한테 물었습니다. 800회 시험 비행에 무사고 결함 7건, 가동률 92%. 이게 가능한 수치냐고요. 제임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 숫자가 정확하다면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시스템 통합이 제대로 된 기체라는 얘기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임스는 거짓말을 안 해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한국은 껍데기를 날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전투기를 만든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KF-21 관련 자료를 전부 다시 찾아봤습니다. 설계 도면, 시험 비행 영상, 기술 사양서, 개발 일정표.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자료들이었죠. 하나씩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쳤던 게 너무 많았어요. KF-21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됐습니다. 한국은 F-50 전투기 정비 경험, T-50 고등훈련기 개발 경험,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설계를 최적화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 경험을 정확히 활용한 겁니다. 시험 비행 프로그램도 달랐어요. 한국은 단계별로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기본 비행 성능 검증, 기동 성능 테스트, 무장 통합 시험, 전자전 체계 검증. 모든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2023년 가을 새 보고가 또 왔습니다. KF-21 시험 비행 1000회 돌파. 초음속 비행 성공. 무장 발사 시험 완료. 저는 보고서를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고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15년간 이 분야 전문가로 살아왔어요. 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졌고 기업 결정이 내려졌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제 모든 예측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1200회, 2024년 여름 1500회, 2024년 가을 1800회. 시험 비행 횟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하지만 결함률은 여전히 낮았고 무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됐죠. 저는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앞에서 KF-21 현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KF-21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험 비행 데이터는 양호하다. 체계 통합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그럼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라고 말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데이터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2026년 실전 배치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 말을 하면서 제 입맛이 씁쓸했어요. 제가 비웃었던 프로젝트가 제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던 전투기가 정말로 완성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겨울 KF-21은 2000회 시험 비행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발표했어요. 2026년 양산 시작, 2028년부터 본격 배치. 저는 그 발표문을 보며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겨울 해는 짧았죠. 제 머릿속에는 2022년 첫 비행 때 제가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껍데기 비행은 누구나 한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그때 저는 틀렸어요. 한국은 껍데기를 날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2015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그 회의. 도미닉이 말했죠. 한국은 핵심 기술 없이는 절대 못 만든다. 하지만 지금 숫자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한국은 핵심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로 전투기를 완성했습니다. 시험 비행 2000회, 무사고, 낮은 결함률.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걸. 한국을 얕봤다는 걸. 숫자 앞에서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걸.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KF-21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었고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 퇴근한 뒤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 한국이 전투기를 완성했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단계가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릴 거라는 걸.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 것도 놀라운데 그 전투기로 뭘 하려는지는 더 놀라울 거라는 걸. 하지만 그건 조금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저는 한국이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국산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 변명거리는 하나씩 사라져갔죠. 2025년 2월 한화 시스템이 발표를 했습니다. KF-21용 AESA 레이더 양산 체제 구축 완료.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키보드를 치는 손을 멈췄어요. AESA 레이더, 그건 2015년 우리가 절대 안 준다고 했던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능동 전자주사 방식 레이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죠. 다중 목표 추적, 전자전 대응, 빠른 빔 조향. 현대 전투기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2015년 회의에서 국방부 차관보가 말했어요. AESA 레이더 기술은 절대 이전 불가. 이건 우리 공군력의 근간이니까. 그때 저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안 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기술을 주면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레이더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양산까지요. 저는 한화 시스템 보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상세 사양을 보니 감탄이 나왔습니다. 탐지거리, 추적 목표수, 전자전 대응 능력.
모든 지표가 서방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2016년 개발 시작, 2023년 시험 평가 완료, 2025년 양산체제 구축. 9년 만에 해낸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20년 걸린다고 했던 기술을 한국은 9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25년 5월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추력 편향 노즐 개발 성공. 추력 편향 노즐. 전투기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기술이죠. 엔진 추력 방향을 바꿔서 급격한 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필수 기술 중 하나예요. 이것도 2015년 우리가 거부했던 기술이었습니다. 방산기업 임원이 말했죠. 추력 편향 노즐은 우리 기술의 핵심이다. 절대 이전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이것도 만들었어요. 스스로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015년 회의 때 받았던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기술 이전 요청 목록. 거기에 빨간 X 표시가 된 항목들이 있었죠. AESA 레이더 빨간 X. 추력 편향 노즐 빨간 X.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빨간 X. 전자전 체계 빨간 X. 저는 그 목록을 보며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자체 개발했는지 확인하려고요. AESA 레이더 완료. 하나 시스템. 추력 편향 노즐 완료. 한국항공우주산업.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진행 중. 2026년 완성 예정. LIG. 전자전 체계 완료. 하나 시스템.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절대 안 준다고 했던 기술들을 한국은 하나씩 전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리비아 스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독일 출신 방산시장 전문 기자죠. 저랑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 KF-21 얘기 좀 하자. 한국이 핵심 기술을 다 국산화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리비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2015년 미국이 기술 안 줬잖아. 그때 다들 한국 못 만든다고 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이 다 만들었더라. 이게 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리비아가 비웃었어요. 과소평가? 에이드리언 솔직히 말해봐. 당신 내가 한국 못 만들 거라고 확신했잖아. 20년 걸린다고 했잖아. 근데 9년 만에 해냈어. 이건 과소평가가 아니라 완전히 틀린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리비아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틀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리비아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에이드리언, 당신 한국을 정말 몰랐던 거야? 아니면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어서 무시했다는 걸. 한국은 이미 T-50 고등훈련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성공적으로요. 수출까지 했죠. 한국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밀 제조 능력은 검증됐죠. 그런데 저는 왜 한국이 전투기를 못 만들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제 전문성이 흔들리니까요. 저는 리비아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인정한다. 리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에이드리언, 이제는 인정해야 해. 한국은 못한 게 아니라 안 막힌 길을 스스로 판 거야. 미국이 문을 닫았더니 한국은 옆에 새 문을 만든 거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5월은 화창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화창하지 않았죠.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KF-21 개발 일정표를 다시 봤습니다. 2015년 기술 이전 거부, 2016년 독자 개발 결정, 2017년 상세 설계 시작, 2018년 핵심 기술 개발 착수, 2021년 시제기 출고, 2022년 첫 비행.
2023년 레이더 시험 평가, 2024년 무장 통합 시험, 2025년 양산 체제 구축, 2026년 양산 시작 예정. 이 일정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문을 닫은 그 순간부터 새 길을 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술을 안 주니까 스스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거예요. AESA 레이더, 추력 편향 노즐, 전자전 체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우리가 절대 안 준다고 했던 기술들을 전부 국산화했습니다. 저는 2015년 회의를 다시 떠올렸어요. 도미닉이 말했죠. 핵심 기술 없이는 전투기를 완성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완성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서요. 저는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어요. 한국이 만든 레이더가 미국산만큼 좋을까? 추력 편향 노즐 성능이 정말 검증됐을까?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AESA 레이더는 서방 수준이에요. 추력 편향 노즐도 시험 평가를 통과했죠.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변명거리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한국은 못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안 막힌 길을 스스로 팠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더니 한국은 옆에 새 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길을 막았더니 한국은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3%까지 낮췄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도 전투기를 만들고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막은 문마다 한국은 옆에 새 문을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문들이 이제 전부 열려 있다는 걸. 2025년 8월 한국 정부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착수. 2030년대 KF-21 블록 2의 탑재 예정.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눈을 감았어요. 엔진까지 국산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부품 비율이 3%에서 0%로 내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미국 손밖에 전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한국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독립된 전투기 개발국이 되는 거죠. 저는 책상 위 2015년 자료를 다시 봤어요. 빨간 X 표시들. 우리가 절대 안 준다고 했던 기술들. 하지만 그 X 표시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안 준 기술을 전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리비아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한국을 정말 몰랐던 거야? 아니면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국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숫자가, 데이터가, 현실이 저를 압박했으니까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우리가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일을, 우리가 20년 걸린다고 했던 일을 9년 만에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전투기를 들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국제방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각국 국방 관계자들, 방산기업 임원들, 분석가들이 모였죠. 세미나 둘째 날 오후 전투기 시장 동향 세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션에 앉아 있었어요. 발표자는 스웨덴 방산연구소 소장이었죠. 발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수요 전망, 주요 공급국 현황, 시장 트렌드 분석. 그런데 발표 중간에 KF-21 얘기가 나왔어요. 신흥 경쟁 모델로 분류돼 있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KF-21은 흥미로운 케이스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납기가 빠르다. 하지만 진짜 강점은 따로 있다. 미국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발표자가 제가 생각하던 걸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발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페루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 나라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 정치 변수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복도에 서 있었죠. 그때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장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 KF-2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검증 중이다. 실전 배치 경험이 아직 없어서 판단하기 이르다. 폴란드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검증 경험이 아니다. 빠른 인도와 정치 변수 없는 계약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시장이 보는 관점이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폴란드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FA-50을 주문했다. 하지만 인도가 계속 밀린다. 미국 방산기업 생산 지연 때문이다. 우리는 2년 넘게 기다렸다. 하지만 러시아 위협은 현실이다. 전력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KF-21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인도 일정이 명확하고 계약 절차가 단순하고 미국 승인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됐지 않나? 폴란드 국장이 답했어요. 2026년부터 한국 공군 배치 시작한다. 그럼 충분하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검증된 베스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굿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최고 성능보다 빠른 인도. 완벽한 검증보다 정치 변수 없는 계약. 다음 날 저녁 세미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 관계자 옆자리에 앉았어요.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KF-21을 어떻게 보나? 저는 외교적으로 답했어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인상적이다. 아랍에미리트 관계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F-35을 사고 싶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문제다. 인권 문제로 계속 승인이 막힌다. 우리는 몇 년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라팔도 검토했고 유로파이터도 봤대요. 하지만 KF-21이 가장 매력적이래요. 왜냐고 물었더니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의회 승인 필요 없다. 프랑스나 유럽처럼 정치 조건 안 붙는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납기도 빠르다. 저는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사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치 변수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KF-21 수출 협상 현황을 정리해봤죠. 폴란드 인도 지연 때문에 대체 기종 검토. 아랍에미리트 미국 의회 승인 불확실성 때문에 대한 모색.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정치 변수 때문에 다각화 추진. 말레이시아 예산 제약과 빠른 전력화 필요. 페루 구형 기종 대체 시급, 비용 효율 중시.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파트너 기존 관계 유지. 저는 이 목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F-35의 하위 호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미국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첫 전투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전투기 시장은 성능으로만 경쟁한다고 믿었죠. 최고 스펙, 최신 기술, 검증된 신뢰성. 이런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걸 원하고 있었어요. 자유. 미국 허락 없이 살 수 있는 자유. 미국 의회 눈치 안 봐도 되는 자유. 미국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그리고 KF-21은 바로 그 자유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2015년 회의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한국을 통제하려고 기술을 막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못 만들게 하면 결국 미국 시스템에 종속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미국 통제에서 벗어난 전투기를 만들었고 그 전투기가 이제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지키려던 시장이 이제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폴란드는 FA50인도 지연 때문에 이탈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의회 승인 문제로 등을 돌리고 말레이시아와 페루는 가격 때문에 외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KF21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했거든요.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요. 다음 날 아침 세미나 마지막 세션이었습니다. 주제는 미래 전투기 시장 전망이었어요. 한 패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전투기 시장은 양극화될 것이다. 한쪽은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기, 다른 한쪽은 KF-21 같은 가성비 높은 4.5세대기. 그리고 중요한 건 후자 시장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가는 F-35살 돈이 없거나 미국 승인 받기 어렵거나 그렇게까지 최첨단이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이 정확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리비아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에이드리언, 런던 세미나 어땠어? 시장이 한국으로 움직이는 거 느껴졌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옳았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리비아가 답했어요. 이제는 인정해야 해. KF21은 대체제가 아니라 질서 파괴자야. 미국 중심 시장을 흔들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런던 거리가 지나갔어요. 평범한 오후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어적 분석에서 현실 인정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시장은 정직합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요. 2025년 12월 저는 도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일 방산 협력 실무 회의였어요. 펜타곤과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이 모였죠. 회의 주제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일본은 F3이라는 자국 전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미국과 협력해서 만드는 거죠.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일본 측 발표자가 F3 개발 현황을 설명했어요. 설계 단계, 기술 목표, 일정 계획. 그런데 발표 중간에 KF21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교 사례로요. 일본 방위성 장비 정책 과장이 말했어요. 한국 KF21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발 기간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두 개 타임라인이 떴어요. 하나는 일본 F2, 또 하나는 한국 KF21. 일본 F2 개발 기간 40년. 1982년 시작, 2000년 배치, 2022년 퇴역 시작. 한국 KF21 개발 기간 9년. 2016년 시작, 2022년 첫 비행, 2026년 배치 예정. 저는 그 슬라이드를 보며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40년대 9년. 그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일본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F2와 KF21은 세대가 다르다. 직접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결정에서 실행까지 속도가 빨랐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제목이 결정력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F2 개발 중에 여러 번 미국과 협의했다. 기술 이전, 부품 공급, 성능 목표. 매번 조율이 필요했고 시간이 걸렸다. 한국은 2015년 미국 기술 이전 거부 이후 독자 개발로 전환했다. 미국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목표로 했다. 결과적으로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한 심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2015년 기술 이전 거부 회의에 저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막았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한국을 더 빠르게 만든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본 과장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본은 왜 F2 개발에 40년이 걸렸다고 보나? 과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었다. 결정 문제였다. 일본은 미국이 막으면 기다렸다.
미국 승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시간을 잡아먹었다. 한국은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이 막으면 돌아섰다. 다른 길을 찾았다. 그게 속도 차이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거든요.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도 할 수 있었다. 기술 수준은 충분했다. 하지만 안 했다. 왜냐하면 미국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미국 관계도 중요하지만 독자 능력도 포기 안 했다. 양쪽 다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독자 개발을 밀어붙였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후회하나? 과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부러움이다. 한국은 결단했다. 우리는 주저했다. 결과는 명확하다. 그날 저녁 도쿄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일본 F2와 한국 KF-21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일본 F2는 1982년 시작했어요. 당시 일본은 미국 F-16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었죠. 하지만 독자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미국과 기술 협력 협상이 오래 걸렸고 부품 공급망 구축도 시간이 걸렸죠.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썼고 레이더도 미국 기술 기반이었어요. 2000년에야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개발 시작부터 18년 걸린 거예요. 그 뒤로도 개량이 계속됐고 완전히 성숙한 건 20년 넘게 걸렸죠. 한국 KF-21은 2016년 본격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KF-X라는 이름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독자 개발 결정은 2015년 미국 기술 이전 거부 이후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걸 목표로 했어요. 레이더 국산화, 전자전 체계 국산화, 엔진도 향후 국산화 계획. 모든 게 독자 능력 확보 중심이었죠. 2022년 첫 비행, 2026년 배치 예정. 개발 시작부터 10년.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어요.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되 미국 눈치를 봤습니다.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한국은 미국 협력도 하되 독자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이 안 주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랐던 겁니다. 저는 2015년 회의를 또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한테 기술을 안 줬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 못하게 막으려고요.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한국은 오히려 더 빨리 독자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밀어붙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 마지막 세션이었습니다. 미일 차세대 전투기 협력 방안 논의였어요. 일본 측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케이스에서 배워야 한다. 속도와 결단력 면에서요. 미국 측 대표가 대답했어요. 일본과 미국은 긴밀한 동맹이다. 한국과는 협력 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일본 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독자 능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양쪽 다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대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도 알아버렸다는 걸. 40년 걸린 일을 한국은 9년 만에 끝냈다는 걸. 그리고 그 차이가 기술이 아니라 결단이었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봤어요. 리비아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쿄 회의 어땠어? 일본도 한국 부러워하던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일본도 인정했다. 한국이 더 빨랐다고. 리비아가 답했어요. 에이드리언, 이제 너만 남았어. 언제까지 부정할 거야?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답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리비아 말이 맞았거든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시장도 모두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만 빼고요. 저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쿄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도쿄가 아니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사천이었어요. KF-21이 만들어지는 그곳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보고서로만 보지 말고 현장을 봐야겠다고.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2026년 4월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 초청으로 온 거였어요. KF-21 양산 라인 방문, 개발진 면담, 시험비행 브리핑. 일주일 일정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9년 만에 전투기를 만들었구나. 다음 날 아침 사천으로 출발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이 있는 곳이죠. KF-21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사천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어요. 공장 입구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안으로 들어갔죠.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죠. KF-21 기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떤 건 동체만, 어떤 건 날개까지, 어떤 건 거의 완성 단계. 단계별로 조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보고서로만 보던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현재 월 2대 생산 중입니다. 2027년부터는 월 4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 날 시험비행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시험비행 데이터를 봤어요. 총 시험비행 횟수 2314회. 무사고 기록 유지. 주요 결함 11건 전부 해결 완료. 현재 무장통합시험 최종 단계.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KF-21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배치 시작합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수출 계획은 어떻게 되나?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현재 5개국과 협상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진전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를요. 그날 오후 개발진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준, KF-21 체계통합 책임연구원.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3년 전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사람이죠. 당시 저는 그 발표를 무시했었습니다. 한국이 과장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서준이 저를 봤어요.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개발 과정, 기술적 도전, 해결 방법.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15년 미국 기술 이전 거부 때 어땠나? 많이 좌절하지 않았나? 민서준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좌절은 했죠. 하지만 그때 다들 그러더군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그 한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우리는 막았다고 믿었어요. 한국을 묶어뒀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걸 시작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민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기술 받았으면 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미국 기술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 됐으니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줬다면 한국은 미국 시스템에 종속됐을 겁니다. 미국 승인 필요하고 미국 부품 의존하고 미국 정치 변수에 휘둘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안 줬기 때문에 한국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승인 필요 없고 미국 부품 의존도 낮고 미국 정치 변수에서 자유로운 전투기를 만든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사천 공장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KF-21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전투기를 봤습니다. 회색 도색,
날렵한 외형, 쌍발 엔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아름다움보다 더 강렬한 건 그 의미였습니다. 저 전투기는 미국 허락 없이 만들어졌어요. 미국 승인 없이 팔릴 겁니다. 미국 통제 밖에서 움직일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공백이 아니라 경쟁자였다고. 2015년 우리는 한국한테 기술을 안 줬어요. 한국을 통제하려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한국을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긴 게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가 깔아준 족쇄를 차지 않은 채 자기 힘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닫은 문 옆에 새 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막은 길 옆에 새 길을 팠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국은 이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유리한 위치였어요. 미국 정치 변수가 없으니까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 제출할 방안 보고서였죠. KF-21은 성공적으로 개발됐다. 기술 수준은 예상보다 높다. 생산 체계는 안정적이다. 수출 가능성은 현실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썼습니다. KF-21은 미국 통제망 밖의 전투기다. 미국 승인이 필요 없고 미국 정치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는 미국 중심 방산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 문장을 쓰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모든 걸 부정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저는 한강을 봤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제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5년 우리는 막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을 20년은 묶어둘 수 있다고 확신했죠. 2022년 한국은 첫 비행을 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2025년 한국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저는 변명거리를 잃었죠. 2026년 한국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개국과 수출 협상 중입니다. 9년. 우리가 20년 걸린다고 했던 일을 한국은 9년 만에 해냈어요.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마지막 독백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막았다고 믿었고 한국은 시작이라고 받아들였다. 한국은 우리를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깔아준 족쇄를 차지 않은 채 자기 힘으로 커졌다. 우리가 만든 건 공백이 아니라 경쟁자였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한국을 얕봤다는 걸, 숫자와 데이터와 현실 앞에서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인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걸, 한국은 이제 질서를 만드는 쪽에 서 있다는 걸.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속도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걸. 우리가 막으면 돌아서고 우리가 닫으면 새로 파고 우리가 안 주면 스스로 만드는 나라.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변할 겁니다. 미국 중심 질서는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나라가 나타났으니까요. 미국 승인 없이 움직이는 나라, 미국 통제 밖에서 경쟁하는 나라.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2015년에 만든 겁니다. 기술을 안 줬을 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더 피곤한 건 제 자존심이었죠. 15년 전문가 경력이 9년 한국 프로젝트 앞에서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합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